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올 1분기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올 1분기 영업이익이 2조 8,860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1분기에 3조 5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매출은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40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IPO 시장 대어로 꼽히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일반 청약에 돌입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IPO 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잠시 후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KB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홍콩 H지수 ELS 손실 관련 자율배상 비용 등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거두며 장기간 지속된 하강 국면에서 벗어났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그동안 부진했던 낸드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매출 12조 4,296억 원, 영업이익 2조 8,8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분기 기준 최대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하며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그동안 부진했던 낸드 플래시가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덕입니다. 실제 프리미엄 제품인 ESSD 판매 비중이 확대되고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한 게 흑자 전환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일반 D램 수요도 회복되면서 올해 메모리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HBM3E 공급을 늘리고 고객층을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또 10나노 5세대 기반 32기가비트 DDR5 제품을 연내 출시해 고용량 서버 D램 시장 주도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어제 발표한 대로 청주 신규 팹을 D램 생산 기지로 결정하고 2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11월 준공 후 양산을 시작하는 등 캐파 확대를 위한 적기 투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신규 D램 생산 기지로 M15X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2025년 말 팹 오픈을 목표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인디애나 공장 조성에는 약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2028년부터 차세대 HBM 등 AI형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계획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내년부터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인 HBM3 12단 제품을 본격 공급해 시장 주도권을 지켜나간다는 보관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현대자동차가 1분기 매출액 40조 6천억 원을 돌파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은 소폭 줄었지만 해외 시장의 수요 확대에 판매 성장세를 나타내며 8%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올해 1분기 매출액 40조 6,585억 원, 영업이익 3조 5,574억 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2.3% 감소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요 해외 시장의 수요 확대에 따른 판매 성장세에 8%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업이익은 판매 관리비 등이 증가하며 소폭 감소했습니다. 도매 판매 기준 1분기 글로벌 판매량은 100만 6,767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국내에선 아산공장 셧다운 등 영향으로 16.3% 감소한 15만 9,967대를 팔았고 해외는 북미와 유럽, 인도 등 주요 시장 판매 호조로 1.9% 증가한 84만 6,800대를 기록했습니다. 친환경차 판매는 하이브리드차 판매 확대에도 전기차 수요 둔화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15만 3,519대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차는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 라인업 확대와 신규 하이브리드 모델 강화, 생산과 판매 최적화로 판매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현대차는 주주 환원을 위해 1분기 배당금을 주당 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분기 배당보다 33.3% 늘리며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57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5.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보조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 전환입니다. 1분기 매출은 6조 1,2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했습니다. 순이익은 2,121억 원으로 62.3% 줄었습니다. 이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생산 세액 공제 1,889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세액 공제를 제외한 영업 손실은 31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여파가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기차 투자에 적극적이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관련 투자를 미루거나 연기하면서 이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악재가 된 것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올 한 해 투자 비용 효율성 제고, 전구체 등 원재료비 절감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2분기 인도네시아 현대차 합작 공장 가동 등 글로벌 생산 거점 다각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 시리즈 등 신제품 라인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업 공개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이 공모주 청약에 들어갔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이후 2년 만에 찾아온 3조 규모의 대형 IPO로 흥행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보다 자세한 이야기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청약 일정부터 짚어주시죠. 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일반 청약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열리게 되는데요. 자, 2016년 11월이었죠. HD 현대마린솔루션은 HD 현대중공업의 선박 관련 서비스 담당 조직을 통합해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정박과 수리, 개조 등 선박 생애주기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 AS 회사로 그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공모가는 83,400원으로 책정이 되면서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에서 책정되게 됐습니다. 시가총액은 상장 후에 3조 7천여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LG 에너지솔루션 이후에 역대급 규모입니다. 최근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높은데 이 상황에서 또 3조 대여인 만큼 한 주라도 공모주를 더 받으려는 투자자들의 이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고 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청약은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과 대신증권 그리고 하나증권 이렇게 총 5곳에서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최소 청약 건수는 10주로 최소 청약 증거금 필요한 금액은 41만 7천 원입니다. 자, 각 증권사별 배정 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KB증권의 배정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71만여 주 정도가 되고요. 이어서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이 24만여 주, 삼성증권과 대신증권이 6만여 주 수준입니다.
자, 그러나 배정 물량이 많다라고 해서 배정 확률이 높아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청약 경쟁률을 증권사별로 잘 따져보셔야 하는데 첫날보다는 마지막 날인 이틀째 청약이 좀 몰리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각 증권사별 청약 경쟁률 확인하시면서 눈치 게임을 조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일반 청약이 끝나고 나면 HD 현대마린솔루션은 다음 달 9일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 입성하게 됩니다. 예,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의 흥행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증권가에서는 일단 흥행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일단 HD 현대마린솔루션의 공모가가 공모가 희망 범위 상단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시장 친화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책정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 현재 공모주 시장에서 올해 16개의 기업이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는데 자, 이 16곳 모두 다 공모가 희망 범위 최상단에서 평균적으로 20% 정도가 높은 가격에서 공모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반면에 HD 현대마린솔루션은 공모가 상단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공모가가 시장 눈높이에 잘 맞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특히나 이 몸가 고평가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잠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대상의 수요 예측 과정에서도 경쟁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201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6개월간 이제 주식을 팔지 않겠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의무 보유 확약이라고 합니다. 6개월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45%에 달하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유통 가능 주식 수도 특히나 공모주 시장에서는 잘 챙겨 보셔야 하는데 16% 수준으로 비중이 좀 낮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서는 30에서 40% 정도의 유통 가능 물량이 풀리게 되면 물량이 좀 많이 풀린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유통 가능 주식 수는 그만큼 시장에 풀리는 주식 수를 뜻하게 됩니다. 시장의 주식 수가 적게 풀리게 된다면, 그러니까 수요 대비 공급이 좀 적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주가도 마찬가지로 상승 여력이 좀 커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때문에 다울투자증권에서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적정 주가를 14만 4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공모가와 비교해 보면 70%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NH투자증권에서는 이 AI 예측 모델을 돌려봤을 때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상장 첫날 이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시초가 대비해서 한 89%, 90%까지 가까운 상승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HD 현대마린솔루션 올해 대여급 IPO 시장에 좀 흥행을 알리고 있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이 흥행 여부에 관심이 큰 상황인데 네. 이 외에 또 추후 눈여겨볼 수 있는 IPO 시장에 좀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네, 역시나 이제 하반기 시장에서도 IPO 대여들이 줄줄이 대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IPO 시장이 조금 위축되면서 상장을 철회했던 기업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반면에 올해 들어서면서 이제 IPO 시장이 조금씩 점차 살아나면서 당시에 상장을 철회했던 기업들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K뱅크가 포문을 조금 열 것으로 보입니다. K뱅크는 오는 5월에 코스피 시장과 관련해서 이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올해 1월이었죠. 이사회 안건으로 이 상장과 관련된 부분을 주총에서 통과를 좀 시켰습니다. K뱅크는 사실 지난해 2월에 거래소로부터 심사를 통과를 했었는데 시장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상장을 자진 철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요. 일진제강도 연내 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몸값 1조 원 정도가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 내달 정도에, 그러니까 다음 달 정도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거래소에 제출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콩 H지수 ELS 손실 관련 자율배상 비용 등의 영향으로 KB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줄었습니다. KB금융지주가 오늘 공시를 통해 밝힌 올해 1분기 당기 순이익 규모는 1조 491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조 5,087억 원보다 30.5% 줄어든 규모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1% 늘어나 2조 3,554억 원으로 집계됐지만 영업 외 손실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9,48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의 손실에는 홍콩 H지수 ELS 손실 관련 자율배상 비용 8,620억 원 모두 회계상 충당부채로 잡혔습니다. 계열사별로는 홍콩 ELS 배상 여파로 KB국민은행 1분기 순이익이 3,8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넘게 줄었고 KB라이프생명은 1,0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7% 감소했습니다. 반면 KB증권 순이익은 1,9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8% 증가했고 KB손해보험은 2,9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1% 늘었습니다. KB국민카드는 1,391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9.6% 증가했습니다. 한편 KB금융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어 1분기 배당금은 주당 784원으로 결의했습니다. 올해 현금 배당 총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결정됐고 이익이 전망보다 늘어날 경우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을 추가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합니다. 당국은 이례적으로 참고자료 형태를 통해 이번 정기검사 착수 배경까지 설명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주주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둔 농협금융 지배구조를 정조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화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중순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합니다. 최대 6주간 진행되는 이번 검사에서 현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에서 정하는 대주주 관련 사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어제 참고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특히 관련 법 내 주요 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농협금융지주의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 등이 없는지 집중 검사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국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배구조법을 근거로 필요하면 개선을 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최근 발생한 농협은행 내 100억대 배임, 2억 규모 고객 펀드 횡령 등 금융사고에 농협의 특수한 지배구조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며 내부 통제 체계에 근본적 취약점이 있다면 비슷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둔 농협금융 지배구조에 손을 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례적으로 보도 참고자료를 통한 정기검사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당국의 행보에 대해 농협중앙회 길들이기 아니냐는 비판과 관치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이번 정기검사 결과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지난해 롯데카드 직원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105억 원의 제휴계약을 맺었던 배임 사건이 있었죠. 이 제휴업체 선정 과정이 담당 부서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건데요. 앞으로는 제휴업체를 선정할 때 유관부서와 합의해야 합니다. 금융당국과 여신전문협회가 여신전문금융업권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 통제 모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여신 전문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용해오던 내부 통제 기준을 4가지 모범 기준으로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범 기준에는 표준 내부 통제 기준과 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가이드라인, 금융사고 예방 지침 표준안 등이 새롭게 제정돼 담겼습니다. 이번 내부 통제 강화는 지난해 롯데카드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부실 계약을 맺고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배임한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여전사 내부 통제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는데 앞으로는 제휴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제휴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현업부서 외에 선정 과정을 점검하는 통제부서를 둬야 합니다. 제휴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통제부서의 합의 결재가 있어야 하고 제휴업체의 건전성 평가 등 자격기준 평가도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대금 지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가 강화됩니다. 모범 기준에는 금융사고 예방 지침 표준안도 담겼는데 자금 관리 등 직무 분리가 필요한 고위험 업무를 규정했습니다.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과 같은 부서에서 5년을 초과해 장기 근무한 직원에 대해선 반드시 순환 근무와 명령 휴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또 준법 감시 인력을 임직원의 1% 이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중고차 담보대출 사기를 막기 위해 중고차 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도 개정됐습니다.
중고차 대출금 유용과 횡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금을 제3자 계좌에 입금 시 문자 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예방과 사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 규준 마련으로 일관성 있는 내부 통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내부 통제 지도 역시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좀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내부 통제가 정착되지 않을까 싶고 협회 차원에서도 교육도 강화할 것이고 업권 차원에서도 내부 반영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면 내부 통제 강화 사고 예방 효과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 규준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만큼 실효성을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이행 현황 점검과 그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지난 23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사단체는 강력 반발하며 본회의 통과 시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저는 이번 가맹사업법은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수백 개의 가맹점 중 점주협의회가 난립하여 되려 업계의 목소리는 분산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프랜차이즈 산업협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3일 야당 단독 표결로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되자 이를 규탄하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근로자처럼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고 본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은 본사 갑질로부터 점주를 보호할 민생 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하나의 프랜차이즈에 복수의 노조가 생기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단체는 개정안에는 점주단체가 협의 요청권을 남용할 경우에도 제재 규정이 없다며 균형감이 상실한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이 늘어나 본사 경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가맹사업법은 다음 달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단체는 법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없이 통과될 경우에는 시행령을 통해 조정을 시도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해란입니다. 최근 제약업계도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약 하나를 개발하는 데 걸리는 10년이란 시간을 1년 안쪽으로 줄일 수 있고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이에 제약업계는 IT 기업들과 협업을 맺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제약산업이 IT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며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필두로 신약 개발이 한창입니다. 통상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1조 원 이상의 임상 비용이 투입되고 10년가량 소요됩니다. 하지만 AI를 통해 신약 후보 물질을 신속히 발굴하거나 질환별 맞춤형 약물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국 화이자는 AI를 활용해 4개월 만에 6개국에서 4만 6천 명의 환자를 모집한 뒤 데이터를 분석해 약 10개월 만에 백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에 해외 주요 제약 기업들은 AI 활용을 위한 독자적인 연구시설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 IT 기업들도 AI 신약 개발 플랫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리서치 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AI 신약 개발 시장은 매년 45.7% 성장해 2027년에는 약 5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에 대웅제약, GC녹십자, 유한양행 등 국내 제약사들도 AI 전담 부서를 설치해 자체적인 AI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AI 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신약 융합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52개 기업이 88건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파이프라인은 15개 AI 신약 기업의 104개인데 개발 단계별로는 후보 물질 개발 71건, 전임상 26건, 임상 7건 등입니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신약 개발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AI를 꼽습니다.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은 어떤 비용 문제나 시간 문제,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글로벌 임상에서 지속적으로 AI를 활용한 임상 건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미래에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부에서도 제약 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기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등 세계의 첨단 전략 산업에 바이오를 추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